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8월 30일 월요일 새벽 저녁책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좀 특별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과연 이 정부, 이 권력은 민주정인가? 외관적인 형상은 민주정이며 그 실질도 민주정인가? 이 권력은 과연 공동체에 헌신한 권력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지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훗날 이 권력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절대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가의 입장에서 평하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현재 권력을 평가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었을 때 저는 MBC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설명했죠. 공은 둘이다. 권위주의를 철폐하려 했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 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권위주의를 없애려다가 우리 사회의 필요한 권위마저 없애고 말았다. 과는 많지만 가장 큰 과는 편가르기다. 노 대통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서울과 지방으로 편을 가르고 심지어 강남과 강북으로 편을 갈랐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장려기간 동안 제 인터뷰는 수차례 방영이 됐죠. 물론 과 부분은 편집이 됐더군요. 덕분에 저는 친노 인사들에게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가 끝난 뒤에 공과를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이제 정확히 임기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하산길이니 새 정책, 새 노선을 펼칠 시간 또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일만 남았죠. 권력은 엄청난 속도로 힘을 잃을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럴 때 어느 권력이든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부패 스캔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지난 문민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스캔들, 대통령의 형들이 저지른 부패 사건도 권력의 하산길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권력이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권력의 과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왜 공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반대 진영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 아닌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다시 살펴보기도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권력의 공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과는 너무 많다. 이거 절대 과정이 아닙니다. 후계자의 눈으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선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것도 쉽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낳겠죠. 외관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은 철저히 소수를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을 갈라 다수인 빈자의 편에 기대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을 정적으로 대했습니다. 미소 띈 얼굴들로 감춰진 권력의 진면목은 상대를 박멸하려 드는 사나운 맹수였죠. 정권 초기부터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정적을 가혹하게 내쫓았습니다. 권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파괴했습니다. 권력 분립을 최초로 구상했던 존 로커는 1689년 관용에 관한 편지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군주는 억압과 폭력성의 경향을 띈다. 그래서 법의 집행자가 법을 공포하는 권력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최초로 탄생한 겁니다. 법을 제정해 공포하는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350년 전입니다. 로크가 말한 의회에 입법권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람도 다른 인간이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독선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권력은 그걸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사법부에 이어 검찰과 의회까지도 이제 권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가 반민주적이었고 희극적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한두 신문을 뺀다면 완전히 권력의 편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감식인이 짖지 않게 되어 애완견이 된 것이죠. 그 정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효과가 반감될 정도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이 정부가 출범한 뒤에 폈던 여러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철저한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안보는 지난 몇십 년 이래 가장 취약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김정은을 주적인 독재자로 대하지 않고 평화를 구가할 동반자로 이해한 것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죠. 북한 비핵화를 한답시고 북핵의 제1당사자인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치적 협상에 놀아나며 발언권을 제한당하는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군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감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기강은 해이해져서 삼척에서 제주에서 김포에서 군의 경계가 마구 허물어졌습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둣가에 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간인들이 제주 해군기지 울타리를 넘어가 시위를 할 때까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한 사람은 유유히 임진강을 헤엄쳐 다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북한은 차곡차곡 핵을 고도화하고 경량화했습니다. 북한판 에이티김스 미사일과 300mm 장사정포를 연일 실험하는 등 제대전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권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미국의 조야는 이제 우리를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는 반일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적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그 바람에 한미일 안보 공조는 아주 느슨해져서 사실상 우리만 따로 노는 형편이 됐습니다. 반면 중국에게는 처음부터 굴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이 시진핑의 면전에서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했으니 어째 중국에게 대등한 협상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가 4대인데 중국은 취소해야 한다고 끝없이 압박해 왔습니다. 도대체 그런 굴신 외교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 때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죠. 많은 학자들이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친노조와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 아래서 일자리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실업자는 사상 최고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데 청년 확장 실업률은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오래전에 25%를 넘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일자리가 는 적은 없습니다. 감염병 사태 이전에 이미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가 적어도 118만 개 있다고 하는군요. 지금 각국은 경쟁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온갖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기업을 옥죄는 법률을 만드느라 분주하죠. 이러다 보니 정권 출범 이래 투자, 생산, 소비 모든 지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끝없이 하락을 계속했죠. 감염병이 어쩌면 이 모든 경제 실패를 덮는 변명거리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에게 빈부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빈곤층 소득은 늘고 있으며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식의 잘 마사지된 통계를 올리기 때문이겠죠. 통치자부터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해야 할 적기를 놓치고 노조에 끌려다녔습니다. 아니 취임 직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정도로 경제에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 어찌 노동개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권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켜 비정규직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셈이 됐죠. 자, 그러면 사회 문제는 어떤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처럼 편가르기에 몰두한 권력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상황이 바뀌어도 상처가 아물려면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서 공교육은 여전히 병들어 있으며 사교육 비용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절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급이 평준화나 커리큘럼 혁신 같은 교육 정책의 대전환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 민심 위반의 주요 원인인 강남 집값 문제도 사실 그 뿌리는 교육 문제죠. 인류대학 지상률이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에 엄청난 차이가 나니 맹모 삼천지교를 어릴 때부터 배운 나라에서 자식 교육 문제로 강남에 집을 가지겠다는 걸 부동산 투기로 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